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소개하는 Y쌤입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소망을 가진 우리를 겨냥해서 온갖 미디어가 방출한 건강 지식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겨우 기온 1도 상승으로 맥없이 무너지는 나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며칠 전 2, 3만 원 하던 시금치 한 박스의 가격이 22만 원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폭염은 인간과 동물의 생존뿐 아니라 식물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이 폭염이 올여름만에 불청객이길 바라지만 그럴 것 같진 않죠? 어쨌든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우리가 마주쳐야 할 현실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수능 시험을 위한 교실서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과학 상식이 추가되어 있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여 분간 집중하여 들어보세요. 이 짧은 이야기로 인해서 생각이 지평이 넓어지고 아하 하고 떠오르는 뭔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책과 기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열을 흡수해 우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는 그거를 온실효과라고 말합니다. 지구를 운 좋은 행성이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절묘한 위치와 온실효과 때문이라고 하죠. 금성처럼 태양에 너무 가깝지도 않고 화성처럼 태양에 너무 멀리 있지도 않은 좋은 자리에 지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온실을 확보하고 있어 운이 좋다고 합니다. H2O가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온실 효과 때문이라고 말하죠. 온실 효과 때문에 따뜻한 지구에는 물이 액체로 존재합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의 보편적 현상이자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실효과의 원인이 되는 탄소는 지구 생물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죠. 그러니 기후위기의 원인 물질로 이산화탄소, 즉 탄소를 지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탄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에는 데이터의 부족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1958년부터 대기 중에 희소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1958년 처음으로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측정했고 그 후부터 꾸준히 측정한 데이터로 킬링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킬링은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에서 이산화탄소 측정을 시작한 과학자의 이름이죠. 킬링 곡선을 통해 우리는 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야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거죠. 데이터가 있고 원인을 알아챘으니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처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재 대기 중 탄소의 증가에는 산업적 연소와 산림 파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기반을 둔 소비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산업적 탄소 시대라고도 하죠. 과거에 몇몇만 소유할 수 있었던 사치품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미 필수품이 된 그 사치품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을 세계의 사람들은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생각한 몇 년 전까지 신발 치수라도 재듯이 탄소 발자국을 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개인의 실천 과제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개인이나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학계의 과제는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는 쪽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구 내 탄소 순환에 대해 종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후학, 지질학, 해양과학, 생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쳐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학제강통합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야 유엔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학제 간 통합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각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바라보자는 시도죠. 그 협의체를 우리는 IPCC라고 합니다. 최근 7차 보고서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탄소의 특성을 알아야 대기 중 탄소를 줄이든 제거하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도 흑연도 탄소입니다. 결정형 탄소라고 하죠. 숯도 나무에서 물을 완전히 날려버린 탄소 덩어리입니다. 요즘 핫한 소재인 플로레는 공처럼 생긴 탄소 분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탄소는 이러한 결정형 탄소, 전문적 용어로 동소체로서의 탄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탄소는 반응성을 가진 탄소죠.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고 헤어지고 재결합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탄소, 다시 말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탄소 이야기입니다. 탄소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은 산업의 핵심이고 생명체의 필수품입니다. 석유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석유가 매장된 서아시아 지역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라도 오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외에도 석유를 주 원료로 하는 생산품의 원가를 높이니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철기 시대가 아니라 플라스틱 시대라고 할 만큼 플라스틱은 세상을 지배 중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중에도 방탄복과 수송기 보호체, 항공기 원료, 테니스 라켓의 줄 같은 것도 모두 석유 화학 제품이죠. 석유 화학 제품 없이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처에 탄소가 포함된 탄소 화합물이 널려 있습니다. 또 탄소 화합물은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원소입니다. 생명을 이루는 단백질과 DNA가 바로 탄소가 주성분인 구조물이잖아요. 세포에 필수적인 지방산 콜레스테롤과 같은 분자도 탄소와 탄소의 강력한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탄소는 흔히 접착제인 본드가 아니라 벨크로 테이프라고 말합니다. 접착제는 한 번밖에 못 쓰지만 벨크로 테이프는 떼낼 수도 다시 붙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그 상태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탄소는 분자를 뭉치게도 하고 결합을 풀고 새로운 원자와 재결합할 수도 있죠. 이게 산업적으로 그리고 생명체의 필수품으로 쓰이는 탄소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구는 기본적으로 닫힌 물질계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없고 하늘에서 땅으로, 바다로, 퇴적층으로, 멘틀로, 다시 하늘로 순환할 뿐이죠. 생명 출현에도 불구하고 탄소와 물을 비롯한 물질의 양은 아마도 지구 형성기 때와 같을 겁니다. 지질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지구에 저장된 탄소의 양은 75 페타톤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이자 지구 탄생 이후 변하지 않는 양이죠. 장기 저장고에 들어있는 탄소양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탄소가 많으면 지구는 땀을 흘리고 너무 적으면 얼어붙습니다. 지질시대 내내 그랬죠. 대략 25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산화탄소를 대량 흡수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 현상을 눈덩이 지구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구 생물계를 통한 갑작스런 탄소 순환의 변화가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기후학자들은 지구 자전축의 변화도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밀랑코비치 주기라고 하죠. 이러한 지구 물리적 변화와 함께 지구 생물체로 인한 대기 중 탄소양의 변화도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물이 만들어내는 탄소 순환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광합성과 호흡이 있죠. 이산화탄소를 들여마시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과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이 그거죠. 그러나 광합성 호흡상으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은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또 대기 중에 있는 탄소 농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공기 중 탄소 농도 변화의 결정적인 사건은 풍화작용이나 매장 그리고 화산가스의 분출입니다. 25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해양을 점령했듯이 나무가 육지의 주인공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993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육상식물의 유형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약 30만 종의 형태와 생식, 유전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서 유형 관계를 정리하고 개통수를 수립하는 작업을 했죠. 약 4억 7,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유성생식하는 다세포 생물인 녹조류가 바닷가에 밀려 올라와 마침내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쇠뜨기와 매우 유사하나 물에서 살며 탄산칼슘을 만들고 사는 차축조류가 이때 생깁니다. 그 다음 이끼가 나타나죠. 4억 2천만 년 전 무렵에 최초의 관다발 식물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억 6천만 년 전쯤 최초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최소 6m까지 자라는 아르카이오프테리우스라는 종이죠. 이 식물은 거시식물 종입니다. 나무의 목질은 셀룰로스와 리그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대표적 탄수화물이니까요. 나무를 단단하게 만드는 이물질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거죠. 3억 5천만 년 전 무렵 줄기의 지름이 1.8m나 되는 비늘 모양의 가는 잎이 달린 레피도덴트로피스 종이 나타납니다. 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습지에 물을 잔뜩 들이키는 나무입니다. 물이 바닥나거나 나이가 들어 단단한 줄기에 금이 가면 다른 나무와 함께 습지로 꼬꾸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늪에 묻히는 거죠. 늪에 묻히면서 산소 호흡을 하는 박테리아와 접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유해가 수백만 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억 5,900만 년 전부터 2억 9,900만 년 전까지를 석탄기라고 합니다. 대규모 탄소 매장 사건이 일어난 때죠. 레피도덴트로피스가 만일 늪에 갇히지 않았다면 박테리아가 셀룰로스와 리그닌을 먹어치우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겠죠. 그러나 늪에 쓰러진 나무들은 탄소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말라가고 딱딱해졌죠. 결국 석탄기의 나무숲은 석탄이 된 거죠. 당시 대기 중 산소 비율이 30%라고 합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석탄으로 뭉개지는 양에 비례해서 산소 비중이 늘어난 거죠. 현재 대기 중 산소 비율이 21%임을 감안하면 당시 30%는 엄청난 양이죠. 산소가 풍부해지자 동물들의 성장이 쉬웠겠죠. 석탄기 당시의 화석을 보면 날개가 50cm나 되는 곤충 화석이 널려 있었다고 하네요. 또 식물은 석탄기를 거치며 잎이 생겼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현저히 떨어지고 산소가 늘자 식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탄소를 모으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식물이 밥이자 반찬인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자 잎이 생긴 거죠. 지금 인류는 당시 호기성 박테리아를 대신해서 레피도덴트로피스를 분해 중입니다. 미생물을 대신해서 나무에 저장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뿜어내고 있는 거죠. 3억 년 전에 줄여놓은 온실을 인류가 재건 중입니다. 웃긴 비유죠? 어쨌든 올해와 같은 기후변화를 겪으며 개인의 노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과 탄소를 줄이기 위한 R&D에 투자하도록 촉구해야겠죠. 과학자들의 관심은 저탄소 대책을 포함해서 탄소 포집과 저장에 있습니다. 레피도덴트로피스가 저장된 탄소를 가지고 늪에 쓰러졌듯이 탄소를 저장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억 년 전에 늪에 탄소를 저장했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탄소를 묻는 겁니다. 봄이 오면 두꺼운 겨울옷을 상자에 넣어두듯이 더운 지구의 대기 중 탄소를 묻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탄소의 포집과 저장에 지혜를 모으는 중일 겁니다.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 어떤 묘책을 찾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례 없는 폭염과 열대야를 겪으며 관심을 가질 만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바이오 이야기를 요약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